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좀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 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 저자이신 우리 신관식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무사님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신탁 전문 세무사로 한 7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자산 승계와 가업 승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VIP 또는 기업가 분들의 상속, 증여, 그리고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탁 관련돼서 가업 승계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아서 올해 불멸의 가업 승계 및 미래를 여는 신탁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밖에도 제가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제 언론사 중심으로 하는 가업승계 팀 외에는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가 가장 여기 가업승계에 관련된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라고 생각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세무사님들을 대부분 이제 뭐 알고는 계신데 저희도 뭐 기장세무사님, 뭐 전략세무사님, 또 금융기관에서 자문을 해주시는 자문세무사님, 뭐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신탁 전문 세무사님이라 해서 조금 저도 생소했거든요. 예. 네, 다른 세무사님하고 조금 우리가 구별까지는 아니지만 신탁 전문 세무사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신탁 전문 세무사라는 게 별도의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요. 국세청에서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세무사를 하시는 분들은 세무조사 전문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금융기관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개업하신 분들은 금융기관, 금융상품에 관련된 전문 세무사라고 하실 거고, 토지보상 또는 수용 이에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토지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 세무사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탁 업계에 7년 넘게 있으면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탁 전문 세무사라는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의 노하우가 세무사분들이 신탁업계에 오래 있지 않으시고 다 세무업만 하세요. 세무 컨설팅이라는 상담만. 근데 저는 제 고객 상담 중에 7할 또는 8할은 다 신탁 상담이거든요. 신탁을 활용해서 어떻게 상속하고 가족 간의 분쟁이 없이 넘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주는데 절세하면서도 가족 간의 불화가 없이 넘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무사이긴 한데 신탁 전문, 그 중에서도 자산 승계 그리고 가업 승계에 관련된 전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가업 승계를 전문으로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네. 근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불화, 예,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또 세무사님 책에 보니까 또 유류분,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도 상속이 발생해서 일을 해드리다 보면 예, 항상 그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세무사님 말씀은 예, 이 신탁을 잘 활용하면 네, 그런 분쟁을 어느 정도는 좀 미리 예방, 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방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네. 전문가들이 이제 투입돼서 신탁이라는 어떤 아웃풋으로 결과물로 도출되면 그런 거죠. 서운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와 아니면 서운한데 이 정도는 하는 문제랑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가업 승계에 대해서 또 세무사님이 네. 정리를 잘 또 책에서도 해주셨는데, 예. 특히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았을 때 절세 뭐 이런 부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 대표님들께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업 이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다른 세금보다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세율이 높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네네. 예를 들면 재산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특히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이 주식을 증여하실 때,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20%가 더 붙거든요. 60%, 할증, 예, 예. 할증되니까. 그럼 60%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어떤
게임 업체의 회장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주식의 세율이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물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아니라 2대 주주로 떨어지셨어요.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게 대기업의 총수들 또는 회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비상장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유통이 안 되는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하게 되면 실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어렵지요.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납을 제외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세금 걱정이 특히나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000 중반서부터 가업 승계에 관련된 세제 지원 제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하나 있고 가업 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고 거의 유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있고 올해 2023년부터는 이 가업 승계에 관련된 요건을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제나 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면 납부유예가 될 수도 있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이 가업 상속에 관련돼서 이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에서 연부연납의 기간이나 거치기간을 넓혀주는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가업 상속 공제나 이 세제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후 관리에서 치를 떠십니다. 예전에는 10년이었고 7년이었고 5년이었는데 종업원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급여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주식도 처분하면 안 되고 자산도 처분하면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이 사후 관리 기간이 5년으로도 줄어들었고 공제 금액도 최대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증여세 과세특례는 100억 원에서 600억 원, 그리고 납부유예 제도도 있고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으로 주는 그런 부분에 대폭적인 개선이 있었고요. 제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가업에 또는 종업원들의 근로 여건이라든지 또는 가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업이 계속적으로 망하지 않고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가업 승계에 관련된 세제 지원 제도는 앞으로도 조금씩 더 개선되면 개선됐지 줄어들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세금 걱정이 제일 컸는데 이 부분은 조금씩 좋아진다고 볼 수는 그렇게 있겠네요. 예상합니다.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배 과정에서 승계는 이제 특정 자녀가 승계를 받다 보니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이제 기업을 갖고 있는 자산가는 상당 부분 자산이 기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을 받은 자녀는 뭐 상속공제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세금은 유예가 됐겠지만 그 상속 발생 이후에 어떤 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자녀분들이 다투지 않으면서도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고객님들 자산이 일정 정도 있으신 고객님들은 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려요. 법대로. 네. 우리 법대로 하게 되면 이렇거든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1.5배, 자녀는 1대 1씩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법정 상속분만큼 배우자한테 갔을 때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의 절세의 포인트는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배우자한테 자녀들보다 좀 더 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가져가고 배우자가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로 상속세를 내주는 그럼 자녀들은 재산을 온전히 가져가는 이 플랜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왜냐? 우리 증여할 때도 개인 간에 증여할 때도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배우자 증여가 자녀 증여 또는 손자 증여보다 건수가 훨씬 더 적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거는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내가 사랑하는 손자나 자식들한테 좀 더 주고 싶은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절세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높긴 하지만 법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의지대로 분할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유증, 즉 유언대로 또는 계획대로 너 얼마 가져가면 좋겠다. 얼마가 유언을 통해서 하는 유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원 가기 전에 가장 이제 두 번째의 재산 분할은 상속인들끼리 합의 분할하는 거, 협의 분할하는 게 이제 두 번째죠. 협의 분할할 때 잘 안 되죠. 나는 부모님한테 잘했으니까 좀 더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로 법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기업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은 후계자, 똘똘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이 주식을 다 넘기려고 생전에 넘길 때는 증여가 되겠고 사후에 넘길 때는 상속이 될 텐데 이 주식을 넘겼을 때 나머지 자식들이 받아가지 못한 자식들이 유류분, 즉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갔을 때 법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걸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고 후계자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꼭 활용하셔야 된다.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의 업종을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가업승계에 관련된 세제 지원 제도를 가업상속공제든 가업승계 주식증여세 과세특례든 이 두 제도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든. 그런데 그보다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대 600억 원까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과 적용받는 기업,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기업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30년 이상 됐다. 그리고 규모도 어느 정도 돼서 주식 가치가 600억 원이 초과한다. 또는 600억 원 정도다. 그라고 하면 각각 기업 가치가 600억 원인 회사를 비교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30년 이상의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고 피상속인 요건도 갖추고 업종 요건도 갖추고 기업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요건도 갖췄다면 거의 280억 원의 상속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증여세 과세특례는 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특히나 비상장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고 이걸 적용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600억 정도의 회사라면 가치가 그렇습니다. 세법상 가치가 이런 공제나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아까 284억. 네, 그렇습니다. 네, 책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284억 1,130만 원이 그렇습니다. 세금이다. 근데 그렇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이어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영원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600억 원이라면 네. 이게 가업 상속 공제에 관련된 모든 600억 원이 가업 상속 관련된 사업용 자산이다. 사업용 재산이라면 네네. 주식은 예를 들어서 업무관 자산 빼고 이러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없고 또는 업무관 가지금 이런 것이 없다면 없고 모든 주식의 가치가 가업용 재산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600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유지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영원히 발생합니다. 네, 284억과 영혼은 정말 차이가 크네요. 그럼요. 284억 원은 강남에 있는 조금 1, 2층짜리 건물에 임대 수익 많이 나는 건물 하나 살 수 있는 네. 수준입니다. 그 세무사님 말씀대로 일단 기업인들은 이 제도를 받든 안 받든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지금은 이제 5년밖에 유지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만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던 유류분. 그렇습니다. 네. 뭐 자산이 600억이 회사고 예를 네. 들면 개인 자산 한 100억밖에 없다. 네. 자녀 둘이다.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사업을 잘 하고 네. 또 와서 일도 했고 해서 이제 네. 승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회사가 아들한테 다 가면 그 딸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속이 발생을 하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좀 네.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신탁 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유류분에선 피할 수는 없지만 네네. 유류분에 관련된 부분을 감안해서 네네. 설계할 수 있는 구조에 음.
최적화된 부분이 신탁이다. 유류분에서 피한다, 못 피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 산정재산에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 성남지원 판결은 유류분 산정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는 반면에 창원의 마산지원 판결은 네.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된다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신탁과 유류분에 관련된 법리관계가 판결돼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유류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민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신탁을 통해서 유류분에서 확실히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이거를 확답을 못 드릴 것 같고, 지금은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류분에 포함 안 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나 또는 어떤 민법 개정 사항 또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의 유언 결정,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할 때만 신탁에서도 유류분이 제외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거 아니고 신탁을 한다고 해서 유류분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게 확답을 못 드린다. 네,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가 가능하다. 예.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소송은 감정적인 문제예요. 내가 네. 못 받았다고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지느냐 이기느냐의 싸움이고, 네, 원고 측 못 받아가는 사람이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법원에서 너는 더 많이 받아갔어. 이제 유류분에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대한 문제지, 소송이나 반환 청구는 이제 할 수는 있으나, 할 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다. 뭐 대략 계산해서 유류분 침해를 안 당했으면 뭐 해도 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세무사님이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예. 방지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그렇습니다. 주실 것 같은데, 세무사님 워낙 이런 또 신탁을 활용한 네. 승계를 도와주셔서 실제 네. 사례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사례 하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사례가 제가 뜻깊은 사례고 실제 이제 사례인데요. 그러나 혹시나 여기 자료에서 나가는 이제 PPT 화면에서는 실제 고객님의 재산과 각색을 좀 가족, 그다음에 이제 뭐 동네의 명칭, 그리고 재산가액, 이런 것들은 실제를 사례를 바탕으로 했으나 모두 각색된 거고 네네. 가정된 내용임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요 자료에서 이제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면 70대 후반에 부부가 있으셨어요. 이 부부가 공동으로 창업을 하신 거죠. 이제 기계를, 그러니까 우리 그 공단 같은 데 가면 가장 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 업종 중에 하나가 금형 사출 이쪽이에요. 뿌리 산업이죠. 그렇죠. 네네. 금형 사출업 쪽이죠. 이걸 하시다가 여러 부침이 있으셨어요. 여러 번 망하시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릴 때는 큰 집에 사시다가 작은 집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전세로 가시기도 하고, 또 월세로도 가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식들이 이제 대학교 이후에 되니까 대학교 어느 정도 유지는 하셨는데 큰 기업은 아니셨거든요. 큰 기업은 아니셨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60대 초반부터 자식이 이제 이제 그 아들이 그러니까 대기업 중공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를 이제 이어받겠다고 와가지고 이제 10년 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이제 이 두 분의 이제 부모님의 이제 큰 아들이 있고 두 딸들이 있었는데요. 삼남매 거네요. 삼남매죠. 네. 삼남매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영업 마케팅을 하다가요. 실제로는 이 회사를 금형 사출해서 자동화 기계, 우리 예전에는 치킨 같은 경우에도 그 상자나 이런 거, 떡볶이나 이런 거 상자나 또는 그릇에 이제 담아주고 비닐을 싸주거나 랩을 싸줬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주죠? 기계에 딱 넣으면 딱 딱 포장된 것처럼 해서 나오지요. 네네. 그럼 기계에 넣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럼 우리 칼 같은 플라스틱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잖아요. 그런 거 기계가 자동화 기계거든요. 그 기계를 이제 개발하고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돈을 이제 확 이제 벌게 된 거죠. 요즘에는 김밥도 이제 써는 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밥을 넣으면 그런 기계들, 그러니까 자동화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가 엄청 컸어요. 예, 엄청 커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니까
부모님도 이제 회장님도 되시고 그리고 상장해서 유상증자를 하니까 더 주식도 많이 받아가지고 후계자인 큰아들도 일정 부분 주주가 되고 그러니까 두 딸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회사가 안 좋고 별 안 좋은 회사인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아버지 회사 상장하셨더라. 그러면 본인이 이 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 하더라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 큰아들은 기업분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10년간 일을 했고 그렇습니다. 실제 기계도 개발을 했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관심 없던 따님들도 예, 막상 상장을 하니 예. 예. 그러니까 이 딸들은 엄마한테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 마트 갈 때마다, 엄마 이제 쇼핑할 때마다. 엄마도 공동 창업주니까 엄마 집은 엄마 지금 여기 회사에서는 이제 일 안 하시니까 엄마 필요 없 나한테 좀 줘. 맨날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진짜 그 힘드신 거예요. 맨날 찾아오고 왜 오빠한테만 잘해주냐. 근데 부모님들은 이 오빠가 이제 맏아들 키워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신 거.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 이제 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금액이 일정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주식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아파트 또 개인 자산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식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에 따라서 원래는 자녀분들이 이제 법정 상속분 금액들이 쭉 있을 거고요. 이 금액의 2분의 1 정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최소한의 비율. 이 유류분의 비율의 금액만큼도 못 받았을 경우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더 받아간 상속인한테 또는 상속인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주식은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식 관련돼서는 기여도 있으니까 장남이 거의 대부분의 80%를 가져가고 이렇게 설계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주식의 일정 소지분율은 딸이 조금씩 가져갈 수 있게 여기서 나중에 배당받을 수 있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여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이렇게 주면서 딸들의 유류분의 가액 이상으로 조금 더 줄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해 놨고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유언장을 해놓는다 그러면 비율이라든지 특정 유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신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비율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재산가액이 지금 재산가액이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의 재산가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설계해 놓는 플랜에서 이 재산가액의 변동에 따라서 이 사후의 수익권의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유류분을 감안해서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신탁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키포인트는 이 자료 나가는 것 중에서 요 사례도 재밌긴 한데 이 유류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심층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요 장 앞장일 것 같은데 네네. 유류분에 관련돼서 혹시 대표님께서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재산을 쌀 때 증여해야 좋다. 그렇죠. 세금 절세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예. 네. 쌀 때 증여하면 좋다. 만약 10년 이전에 증여했으면 상속재산에서도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걸로 되고 혹시나 상속재산에서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사전 증여했을 때 이 시점에 가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증여해 주는 게 좋다. 그렇죠. 맞죠? 무조건 유리하죠. 무조건 네. 유리하죠. 이거는 세법이에요. 음. 세법은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게 돼 있죠. 이때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래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있던 재산 그리고 보험금, 신탁, 퇴직금이라고 하는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본인 명의로 있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차후분한다든지 현금 인출을 한다든지 대출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으니까 1년에 2억을 넘어간다든지 2년에 5억을 넘어가는 추정상속재산, 그걸 소명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10년 이전에 상속인들한테, 법정 상속인들한테 사전 증여한 재산, 그리고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한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시키거든요. 이럴 때 사전 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들한테 사전 증여한 재산 10년 이내 거를 포함시키고요. 10년 전 거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리고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것만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전 증여 재산은 언제적 시가, 언제적 재산가액을 평가하느냐? 증여 시점에 5년 전, 7년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년 전, 7년 전 가액이랑 지금 가액이랑 천지 차이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 7년 전에 증여했다 그러면 5년 전, 7년 전 가액으로 세법상 상속재를 평가할 때는 그때 5년 전, 7년 전 가액으로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죠. 이거는 세법이에요. 세법이요. 세금 계산을 일단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유류분에 관련된 민법은 다릅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